예로부터 해양무역이 활발했던 지중해와 유럽 세계에는 아주 끔찍하고 해괴하다고 알려진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다가 이내 이가 빠지고 끝내는 피멍이 들고 피똥을 싸다가 죽는 그런 병이요. 문제는 왜 걸리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데 걸려요. 유일한 단서는 배에 오래 타 있으면 걸린다는 것 뿐이었고 또 배에서 내리면 며칠 있다가 나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예방책도 없었죠. 그냥 배에서 내릴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연합무역의 시대엔 중간중간 항구에 기착할 일이 많으니까 그럭저럭 넘어갈 문제였죠. 그런데 이게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대항무역이 시작되면서 배에서 내리는 텀이 너무 길어지니까 파괴력이 장난이 아니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많이 죽었어요. 대양항해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된 것이었죠. 배에 타면 걸리는 병, 이 병의 이름은 괴혈병, 영어로 스컬비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소안틸레스 제도의 퀴라소 섬은 네덜란드 영토이지만 포르투갈어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는데요. 포르투갈어 구레성이 그 어원이라고 전해집니다. 구레성은 에스파냐어 구라시온, 영어 큐레이션과 같은 어원으로 치유라는 뜻입니다. 콜럼버스가 유럽에서 카리브해로 오다가 괴혈병에 걸려 죽어가는 선원들을 어쩔 수 없이 이 섬에 버려두고 갔는데 다시 유럽으로 돌아오는 길에 확인을 하러 와보니까 오히려 다들 건강해져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은 치유의 섬이다 라고 해서 구레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썰이죠. 괴혈병의 원인에 대해 전혀 모르던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단순 전설이라 치부할 수 없는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다. 당시 대서양을 오고 가던 뱃사람들에게 괴혈병은 배 타고 3개월 정도 있으면 발병하기 시작한다고 인식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 배에 오래 타서가 아니라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를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었거든요. 퀴라소 섬에 버려졌던 선원들에게 섬에 있던 과일들은 직방으로 듣는 치료제였던 것이었죠. 17세기 영국 해군은 수병 한 명당 하루치 배식으로 치즈 220g, 베이컨 110g, 버터 110g, 비스킷 450g이 지급되었는데요. 잘못 보신 게 아니라 진짜로 야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빵도 썩을까봐 딱딱한 비스킷으로 대체하는 마당에 신선한 야채는 실을 엄두도 못 낸 것이었죠. 애초에 서유럽 식습관상 고기는 익혀먹고 채소나 과일은 날로 먹는 것을 선호했으며 또 거친 뱃사람이 고기랑 술 먹으면 됐지 야채는 왜 먹냐는 인식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신선한 야채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김치나 단무지처럼 소금이나 양념에 절여서 갖고 다니면 썩지도 않고 오히려 점점 맛있어지는데 유럽인들은 이런 존맛탱 킹갓 음식은 생각 못했던 것일까요? 생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오늘날 흔히 독일 김치라고 불리는 사워크라우트를 배에 싣고 다니며 먹었기 때문에 괴혈병의 발병률이 낮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영국의 제임스 쿡 제독은 1768년부터 당근으로 만든 잼과 함께 이 사워크라우트를 도입하여 항해할 때마다 수톤씩 싣고 다니며 수병들에게 의무적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양배추같이 상남자스럽지 못한 음식을 수병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을 테니까 그냥 고기나 더 달라며 먹기를 거부했을 정도였죠. 생각보다 반발이 심하자 쿡제독은 머리를 썼습니다. 수병들에게 사워크라우트 배급을 중단하고 장교들에게만 배급하여 자기들끼리 맛있게 잡섰죠. 그러자 수병들은 태세를 전환해서 왜 좋은 거 자기들끼리만 먹냐고 평등하게 배급하라고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임스 쿡은 인류 최초로 괴혈병 사망자 없이 세계 일주를 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1740년 비슷한 시기에 세계 일주를 했던 영국 해군의 조지 앤슨 제독은 6척의 배에 1955명의 수병들을 싣고 태평양의 에스파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출항했는데요. 항해 7개월째부터 괴혈병이 창궐, 6척 중 2척이 본국으로 빤스런, 한 척은 침몰크리를 맞게 되죠. 남은 배 3척과 961명의 선원으로 항해를 계속한 함대는 4년 만에 영국으로 귀환했고 이때 남은 배는 단 한 척, 살아남은 선원은 335명이었습니다. 전투도 아니고 괴혈병으로만 1955명 중 1051명이 죽은 것이었죠. 앤슨 제독의 세계 일주 함대 절반이 괴혈병으로 삭제된 사건 직후 영국군 군의관 제임스 린드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는
소위 급 높은 선원들이 괴혈병 발병률이 적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그 식단 중에서도 감귤과 레몬에 주목했습니다. 실험자들을 모집해 섭취자와 비섭취자로 나눠 실험했고 야채와 과일의 부족이 괴혈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통찰해내게 되었죠. 그러나 영국 해군은 린드 박사의 연구와 쿡제독의 노데스 세계 일주를 봐놓고도 뭔 과일 하나로 이런 악명 높은 괴혈병이 치료되느냐며 기존의 식단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일선에서도 대충 신맛 나는 과일이 괴혈병의 특효약이라는 걸 체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와 병사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결국 공식적으로 라임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선한 라임을 항시 보급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에 1820년부터는 라임 주스를 보급하여 저장성과 편리성을 높였죠. 이후 라임 주스는 영국 해군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박혀서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남자답지 못하게 라임 주스나 마시는 놈들이라며 영국 해군을 라임이라고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지금도 영국인들을 비하하는 멸칭으로 남아있죠. 이후에 라임과 귤, 레몬 등의 과일이 괴혈병을 예방 및 치료한다는 사실은 정설로 인정되었고 냉장 기술 등이 발전하며 과체류의 해상 보급이 더욱 쉬워져 바다 위에서도 괴혈병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과일들이 어떻게 해서 괴혈병을 막아내는지 원리 자체는 알지 못했죠. 괴혈병을 막아주는 이른바 항괴혈병 인자가 발견된 것은 영국군이 라임 주스를 마시기 시작하고도 108년이 지난 1928년이었습니다. 헝가리의 과학자 얼베르트 센트제르즈가 오렌지 등의 식물과 동물의 부신에서 헥수론산이라는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죠. 센트제르즈는 기니피그를 이용한 실험으로 헥수론산이 괴혈병의 치료제임을 밝혀냈고 영국의 과학자 월터 노먼 호어스는 센트제르즈가 발견한 헥수론산의 화학 구조를 규명했습니다. 이후 호어스는 헥수론산의 이름을 아스코르브산으로 바꿨는데요. 아마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맞습니다. 아스코르브산은 비타민C의 화학명입니다. 괴혈병의 발병 원인은 비타민C의 부족이고 그 치료법은 비타민C의 보충이었던 것이었죠. 괴혈병은 영어로 스컬비잖아요. 아스코르브산이라는 이름에서 스코르브가 바로 스컬비와 같은 의미로 이를 라틴어로 변환시킨 형태입니다. 거기에 없음을 뜻하는 아가 앞에 붙어 아스코르브, 즉 괴혈병 치료라는 뜻이 되고 우리가 아는 아스코르브산, 즉 아스코르빅 애시드라는 말이 된 거죠. 비타민C의 발견이 곧 괴혈병의 정복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피부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콜라겐은 건물로 따지면 뼈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C입니다. 인체 내에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결합 조직에 이상이 생기며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피부가 갈라지고 피가 나며 잇몸이 무너져 이가 빠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백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괴혈병의 정체였죠. 인체를 구성하지 않는 보조적인 영양소인 비타민이라는 존재가 알려졌고 무언가 잘못 먹어서가 아닌 덜 먹어서 걸리는 병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지금 시대 우리는 외려 과다한 영양 섭취 때문에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비타민 등의 물질도 넘치도록 먹어야 좋다는 의견과 자연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대립 중이죠. 저 방디의 생각으로는 일단 자연식만으로도 괴혈병에 안 걸린다는 게 참 다행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쩌다 보니 갱플랭크가 왜 귤을 먹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